어머니는 우리가 먹지도 않을 고기를 매일 밤 태우고 계셨습니다. 살코기 한 점 없는 돼지 비계였습니다. 그 냄새로 가난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1970년대 미아리곡의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고기를 자주 먹는 집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미아리곡의 골목 끝까지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가 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은 살림이 좋다더라.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우리 집 밥상에는 단 한 번도 고기가 오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냄새의 정체를 저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1976년 가을, 어머니는 매일 밤 먹지도 않을 고기를 태우고 계셨습니다. 살코기 한 점 없는 돼지 비계를 석쇠 위에 올려 오직 냄새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실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냄새를 만들기 위해 어머니가 무엇을 태우고 계셨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잃어가고 계셨는지를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어머니는 먹을 수 없는 고기를 태워 가난을 숨겨야 했던 걸까요? 그리고 50년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의 유품 상자 속에서 저는 그 모든 진실을 증명하는 수처럼 새카맣게 탄 헝겊한 뭉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미아리곡의 판잣집 옹벽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거뭇한 기름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솔로 박박 문질러도 옹벽 틈새로 스민 기름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그 기름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고 햇볕이 나면 썩은 냄새를 풍겼습니다. 어머니는 그 옹벽을 볼 때마다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마치 자신의 죄를 마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장에서 돌아오시는 어머니의 손에는 항상 속이 보이지 않는 검정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투명 비닐이 흔했던 시절인데도 어머니가 들고 오시는 건 언제나 검은색 봉투였습니다. 정육점 주인이 버리는 고기 찌꺼기를 담는 용도로 쓰던 그 봉투를 어머니는 보물이라도 되는 양 가슴팍에 꼭 안고 고개를 오르셨습니다. 봉투 밑바닥에서는 핏물과 기름이 섞인 액체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치마폭에도 그 얼룩이 베어들었지만 어머니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 고개를 오르며 봉투 속이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기에 그렇게 소중히 안고 가시는지, 왜 투명한 봉투 대신 검은 봉투에 담아오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으시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을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눅눅한 봉투가 우리 집의 끼니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아버지의 꺾인 길을 세우는 마지막 화장품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는 집에 도착하시면 그 봉투를 부엌 구석 선반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곳, 아버지 눈에도 띄지 않는 곳에 말입니다. 그리고는 저녁밥을 지으셨습니다. 늘 그렇듯 보리가 섞인 밥이었습니다. 반찬은 된장국에 무김치 한 접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달랐습니다. 우리 집 대문 밖으로는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골목 아이들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다 코를 벌름거렸고 동네 아주머니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은 매일 고기를 먹나 봐, 살림이 좋은가 봐, 남자가 돈을 잘 벌어오나 봐.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버지는 유일하게 어깨를 펴고 담배를 태우셨습니다. 판잣집 처마 밑에 앉아 연기를 내뿜으시며 마치 이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라도 된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우리 밥상엔 고기 한 점 올라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매일 저녁 똑같은 보리밥과 된장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지, 왜 동네 사람들은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시장 골목의 비릿한 냄새만 맡으면 구역질보다 먼저 눈물이 터집니다. 그 냄새 속에는 어머니의 희생이, 아버지의 허세가, 그리고 우리 가족의 가난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식구들이 다 잠든 깊은 밤에야 그 봉투를 조심스레 열어보셨을까요? 버스비 80원이 없어 미아리 고개를 걸어 올라오면 고무신 바닥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비탈진 고갯길을 걷다 보면 고무신 뒤축이 자꾸 벗겨졌고 발뒤꿈치는 까져서 피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고무신을 고무풀로 붙이고 또 붙이셨습니다. 한 켤레를 석 달은 신으셔야 했으니까요. 새 고무신은 150원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선 차마 살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어머니는 새벽같이 집을 나서셨습니다. 시장 정육점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도착하시려면 그래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가야 주인이 버린 비계라도 얻어올 수 있었으니까요. 미아리 고개에서 시장까지는 걸어서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버스를 타면 10분이면 되는 거리였지만 그 80원이 아까워 어머니는 늘 걸어 다니셨습니다. 고갯길을 내려갈 때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돌아올 때였습니다. 검정 봉투를 안고 비탈길을 오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마다 숨이 차셨고 중간중간 쉬어가셔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봉투를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땅에 닿으면 기름이 새어나갈까봐, 혹시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봉투 속을 볼까봐 가슴에 꼭 안고 계셨습니다. 학교에선 보리밥 도시락이 부끄러워 책상 밑에서 몰래 숟가락질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반찬은 간장에 고추장을 섞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끔 김치라도 들어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흰쌀밥에 계란말이, 소시지, 김을 싸온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도시락을 펼칠 때마다 화장실에 가는 척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 돌아와서 아무도 없는 교실 구석에서 식은 보리밥을 후루룩 삼켰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우리 집 대문 밖으로는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으니까요. 처음엔 옆집 냄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냄새는 분명 우리 집 부엌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아궁이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석쇠 위에는 뭔가 지글지글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밥상에는 여전히 된장국과 무김치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부잣집 같다며 지나갈 때마다 아버지는 유일하게 어깨를 펴고 담배를 태우셨습니다. 그때의 아버지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시던 분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뒤로는 더욱 그러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마주치면 슬금슬금 피해 다니시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 고기 굽는 냄새가 골목에 퍼질 때만큼은 달랐습니다. 처마 밑에 당당히 앉아 담배 연기를 내뿜으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까지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눈빛이 애틋했습니다. 기쁜 듯 하면서도 슬퍼 보이는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쌀 배급도 끊긴 우리 집에서 어떻게 매일 저녁 고기 냄새가 날 수 있었을까요? 학교가 일찍 끝나 엄마를 마중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장 골목을 걷다가 정육점 뒷마당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남색 치마 저고리를 입은 어머니였습니다. 가림막 뒤에서 무언가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는 정육점 주인이 던져준 돼지 가죽을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털도 채 다 뽑히지 않은 손님들이 사가지 않는 부위였습니다. 도마 위에는 피와 기름이 범벅이 되어 있었고 어머니의 손에는 낡은 식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칼로 돼지 가죽에서 허연 비계를 긁어내고 계셨습니다. 칼날이 무뎌서인지 힘이 많이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어머니는 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가죽이 질겨서 칼이 잘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목에 힘을 주어 칼을 밀어 넣으면 미끄러운 가죽 위로 칼날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한 조각의 비계를 얻기 위해 수십 번 칼질을 반복하셨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톱 사이로는 기름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비계를 그냥 모으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얇게 정말 정성스럽게 저미고 계셨습니다. 마치 최고급 한우 살코기를 다루듯 한 조각 한 조각 신중하게 칼질을 하셨습니다. 두께가 일정해야 하는지 너무 두꺼운 것은 다시 얇게 저미셨습니다. 너무 얇은 것은 따로 모아두셨습니다. 그렇게 저민 비계 조각들을 검정 봉투에 담으셨습니다. 봉투 속에는 이미 허연 비계 조각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살 한 점 없는 순수한 지방 덩어리였습니다. 정육점 주인이 지나가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렇게 공들여서 뭘 하시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집에서 쓸 데가 있어서요.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가버렸습니다. 비계로 뭘 할 수 있겠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비계 조각까지 정성껏 저며서 봉투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봉투를 가슴에 안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품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어머니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어머니는 미아리 고개를 천천히 올라가셨습니다. 버스를 탈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검정 봉투를 꼭 안고 고무신이 벗겨질 때마다 멈춰서서 신발을 고쳐 신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고개를 올라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저는 차마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께 정육점에서 본 일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어머니가 슬퍼하실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살 한 점 없는 그 허연 비계들을 그토록 정성껏 저미고 계셨던 걸까요? 밤 10시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골목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갔고 불빛 하나 없는 거리에는 정막만 감돌았습니다. 멀리서 파출소 순찰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가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소리, 석쇠를 꺼내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올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살며시 일어나 부엌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는 낮에 정육점에서 가져온 비계 조각들을 석쇠 위에 올리고 계셨습니다.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고 비계는 지글지글 타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삼겹살을 굽는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고기를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태우기만 하셨습니다. 석쇠 위의 비계는 점점 까맣게 타들어갔고 기름이 뚝뚝 떨어져 불길을 더욱 키웠습니다. 비계가 타면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부채로 그 연기를 골목 쪽으로 부채질하셨습니다. 냄새가 멀리 퍼지도록 말입니다. 창문을 통해 문틈을 통해 연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가 골목 전체에 퍼졌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은 오늘도 고기를 먹나 봐.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잠시 부채질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더 열심히 부채를 흔드셨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고기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먹을 고기가 없다는 걸 동네 사람들이 알까봐, 실직한 아버지가 동네에서 고개 숙이고 다닐까봐 어머니는 매일 밤 빈솥에 비계 조각을 태워 고기 먹는 집의 냄새를 제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아니,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모르는 척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1시간 넘게 그 일을 하셨습니다. 비계가 다 타서 재만 남을 때까지, 연기가 골목 구석구석까지 퍼질 때까지 부채질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그런지 중간중간 팔을 주무르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부채를 들어 연기를 날리셨습니다. 냄새가 약해질까봐, 동네 사람들이 의심할까봐, 내일 아침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나갈까봐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석쇠 위에 마지막 비계 조각이 숯덩이로 변할 때까지 어머니는 자리를 뜨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가셨습니다. 어깨를 쭉 펴고 담배를 입에 물고 당당한 걸음으로 골목을 나서셨습니다. 어젯밤 고기 냄새 덕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우리 집을 바라봤다는 사실이 아버지에게 힘을 준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날도 부엌 구석에서 검정 봉투를 꺼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오늘 밤에도 또 태워야 할 비계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그 냄새가 어머니의 눈물로 만든 가짜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어느 날 밤 어머니의 손등이 붉게 짓물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뜨거운 석쇠에 댄 상처였습니다. 비계를 뒤집다가 손등이 석쇠에 닿았던 것입니다. 물집이 잡혀 있었고 그 물집이 터져서 진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그 손으로도 여전히 부채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면서도 연기를 골목으로 날리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약방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연고 한 통 사는 것도 우리 집엔 사치였습니다. 어머니는 짓무른 살점 위에 안티프라민을 푹 찍어 바르셨습니다. 빨간 약물이 상처에 스며들자 어머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화끈거리는 고통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소리내어 아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에서 소리가 들릴까봐 이불을 입에 물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도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손등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붕대를 감을 천도 없어서 어머니는 헌 무명천을 찢어 손에 칭칭 감으셨습니다. 그 손으로 다시 석쇠를 다루셨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천을 통해 전해졌지만 어머니는 참으셨습니다. 비계를 올리고 뒤집고 부채질을 하는 동안 내내 손등의 상처는 욱신거렸을 것입니다. 화끈거리는 고통에 몸을 떨면서도 어머니는 부채질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져야 아버지가 내일 아침 당당하게 집을 나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엌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그만하시라고, 아프시니 쉬시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머니의 모든 노력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상처는 낫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석쇠의 열기에 노출되었으니 나을 리가 없었습니다. 상처 위에 또 상처가 생겼고 손등은 점점 더 짓무르고 헐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손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비계만 태우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살도 함께 태우고 계신 것이라고.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자존심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집안의 집기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찬장을 열었을 때 할머니의 녹그릇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시집 올 때 가져오셨다던 그 귀한 녹그릇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머니께 여쭤봤지만 어머니는 그저 어디 치워뒀다고만 하셨습니다. 그 뒤로도 물건들이 계속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비단 비녀도 아버지가 결혼식 때 하셨던 은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우연히 정육점 앞을 지나가다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정육점 주인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주인은 손사래를 치며 뭐라고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내밀고 계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어머니 손에는 할머니의 녹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비계를 공짜로 얻어오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보니 어머니는 정육점 주인에게 구걸에 얻어온 비계조차 공짜로 가져오기 미안해 집안의 폐물들을 하나씩 건네고 계셨습니다. 주인은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비계 같은 것은 어차피 버리는 것이니 그냥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공짜로 받는 것은 구걸이고 무언가를 주고 받아야 거래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주인은 결국 한숨을 쉬며 녹그릇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먹지도 못할 그 냄새를 사기 위해 어머니는 자신의 전부를 정육점 도마 위에 바치고 계셨던 겁니다. 할머니의 유품도 어머니의 혼수품도 모두 비계 조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비계는 우리 밥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석쇠 위에서 타서 연기가 되고 냄새가 되어 골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니의 과거도 추억도 모두 그 연기 속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집안은 점점 더 텅 비어갔습니다. 찬장 속 그릇들이 줄어들었고 장롱 속 옷가지들도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비계를 샀고 그 비계를 태워서 냄새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우리 가족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불길 속에 던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의 물건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50년이 지나 어머니의 유품 상자에서 발견된 기름때 절은 헝겊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낡은 가구 뒤쪽에서 수처럼 새카맣게 탄 무명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오래된 걸레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천을 펼쳐보는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지독한 고기 탄내와 어머니의 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비계 기름을 닦아내며 냄새를 피울 때 쓰던 헝겊이었다는 것을. 5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천 곳곳에는 기름때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불에 탄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석쇠에서 흘러내린 기름을 이 천으로 닦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묻은 천을 불길에 가까이 대어 냄새를 더 많이 내셨을 것입니다. 천 가장자리는 완전히 타버려서 탄소처럼 부서졌습니다. 천을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천 조각 하나에 어머니의 일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밤 통행 금지 사이렌이 울리면 부엌으로 가시던 어머니, 석쇠 앞에서 땀을 흘리시던 어머니, 화상 입은 손으로도 부채질을 멈추지 않으시던 어머니,
그 모든 순간들이 이 헝겊 속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천을 코에 갖다 댔습니다. 냄새를 맡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유복한 척 살았던 그 시절의 공기가 사실은 어머니의 살점을 태워 만든 연기였다는 것을요.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 고기 굽는 냄새가 아버지가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게 해준 그 냄새가 모두 어머니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짓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아버지를 위한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헝겊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왜 어머니는 당신의 몸이 타들어가는 줄은 모르고 냄새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셨을까요? 어쩌면 어머니는 알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아버지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머니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던 것입니다. 왜 어머니는 당신의 몸이 타들어가는 줄은 모르고 냄새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셨을까요? 지금 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있습니다. 값비싼 와인과 함께 나온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고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포크를 들 때마다, 칼로 고기를 썰 때마다 미아리고개 판잣집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정육점 뒷마당에서 비계를 저미시던 모습이, 석쇠 앞에서 부채질하시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레스토랑에서는 화려한 불쇼를 합니다. 셰프가 음식 위에 불을 붙이고 손님들은 박수를 칩니다. 그 화려한 불길을 볼 때마다 저는 다른 불길을 떠올립니다. 판잣집 부엌, 낡은 아궁이, 그 위에 놓인 석쇠, 매캐한 연기 속에서 눈물을 훔치던 어머니의 실루엣. 그 모습이 이 화려한 불쇼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제 가슴을 관통합니다. 가난을 가리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태워버린 시대였습니다. 어머니의 비계는 음식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가정을 지탱하던 마지막 촛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촛농을 태워 우리 집의 빛을 만드셨습니다. 거짓빛이었지만 그 빛 덕분에 아버지는 고개를 들 수 있었고 우리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빛이 꺼지는 날까지 어머니는 자신을 태우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왜 어머니가 그 검정 봉투를 그토록 소중히 안고 고개를 오르셨는지, 왜 손이 화상을 입어도 부채질을 멈추지 않으셨는지, 왜 집안의 모든 폐물을 팔아서까지 비계를 사오셨는지,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말없는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아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당신을 태우셨습니다. 엄마, 이제 냄새 피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비계를 태우지 않아도 됩니다. 손등의 화상도 짓무른 손도 이제 쉬어도 됩니다. 그 지독했던 연기 속에 갇혀 평생을 사셨던 어머니. 저는 그 연기 뒤에 숨은 어머니의 눈물을, 한숨을, 고통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그 냄새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냄새를 만들기 위해 어머니가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레스토랑을 나서며 고기 굽는 냄새를 맡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미아리고개 판잣집에서 나던 그 냄새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희생이 스민 그 진짜 냄새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냄새는 어머니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에는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 냄새를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잊지 않겠습니다.